안녕하십니까.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으로 있는 진희종입니다. 지금 섹션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법인 입법 추진 현황과 이의를 가지고 우리 이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관리팀장님, 경륜년 와동중학교 교사 선생님, 박태연 강원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정환 중남미 연구소 소장님께 그리고 관계자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시연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관리팀장님이 제주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장 이지은입니다. 당초 저희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기로 하셨는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추진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연결 부탁드립니다.
바다인 우리나라의 인근에는 한 35종이나 되는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 그렇게 많은 고래가 있다고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다에서 유영하고 있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힘차게 헤엄치고 먹이 활동도 하고 저들끼리 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그 남방 큰돌고래는 전 세계 일대 온대 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긴 한데 그 각 지역에 사는 그 무리들이 서로 만나거나 접촉은 하지 않고 그 각 무리마다 독립적으로 이제 집단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게 수컷은 암컷에 비해 멀리까지 이동은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그 태어난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연안 정착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제주 연안에 살고 있는 게 과거에는 한 1000여 마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120여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가 조금 넘는 정도의 돌고래만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는 그 세계 자연보건연맹에서 남방 큰돌고래를 적색 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체들이, 무리들이 같이 접촉을 한다기보단 말 그대로 제주 연안에서 하나의 우리 뭐 예전에 부족을 이뤄서 살듯이 이제 120여 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생명도 한 40여 년이고 임신도 한 12개월 해서 뭐 새끼를 한 마리 정도 낳는 형태로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멸종이라는 것이 그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이야기가 더군다나 요즘은 뭐 해양 쓰레기나 폐허구, 낚싯줄에 엉켜서 이렇게 하는 돌고래도 발견이 되고, 또 뭐 꼬리가 잘린 돌고래,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관찰되고 있는 120여 마리도 점점 그 개체 수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러다 보니 이게 최초로 이렇게 그 남방 큰돌고래에 대해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남방 큰돌고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생태법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를 최초로 공론화한 게 저희 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이 2022년도에 그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제주 남방 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최초로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저희 오늘 좌장으로 참석해 주신 그 진희종 원장님께서 그 관련 내용으로 생태민주주의라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그 생태법인을 실용한 방안으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를 적용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한 논문의 글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오영훈 지사님의 그 국회 입법 토론회가 공론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생태법인 제주특별법 위반 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생태법인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2020년도 7월 부산 성모 여자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생태법인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토론 주제를 갖고 그 학생들이 서로 그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생태법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학생의 토론 주제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2년 제주 포럼에서 그 생태법인 그 기후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로서 제주의 생태법인을 중심으로 세션을 운영하면서 그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성이 있다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 서로가 그 모여서 다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이 민선 8기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을 공식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법인 제도와 워킹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최지천 이화여대 석재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생태학자, 법학자,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법인 제도와 워킹그룹을 출범을 하였는데요. 이 워킹그룹에서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러면 생태법인 제도와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개정안과 조례안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4월에 그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님이 소장님이신 신정환 교수님께서 그 유엔 총회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에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자연권 제도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저희 제주도의 생태법인 제도화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9월이네요. 작년 9월에도 저희 여기 중남미 지속발전 그 민관 학견 포럼에서 그 생태문명 사회 전환을 위한 대안과 담론 실천 모색 방안에서도 그 생태법인에 대한 세션을 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워킹그룹의 위원장이신 최재천 워킹그룹 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워킹그룹에서 통해 마련된 그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정안 2개의 법률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주특별법 첫 번째 안은 그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제주 남방 큰돌고래에게 그 권리 능력을 갖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핵심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서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 2개의 법안 모두 각각의 생태 후견인으로 위원회를 두어서 제주 남방 큰돌고래 혹은 그 생태법인들을 대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그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생태법인 도입을 위해서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그 국회를 통과하기를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법인의 공론화도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법률 특별법 개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저희 제가 근무하는 곳이 해양산업과인데 우리 부서에는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자력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보통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녀분들, 어업과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레저분들이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봤을 때 전문가와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생태법인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해관계자이신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해녀분들은 남방 콘돌고래 틀모로 인한 어업인들의 누적되어 있는 피해에 돌고래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가와는 한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해관계자 등 그 도민 설득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지역의 어촌계, 어선주, 해녀분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남방 큰돌고래가 해양보호동물로 지정이 되었고 그간 돌고래에 의한 피해도 호소했는데 좀 도정의 관심이 그간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민들이 체감하는 그 입장에 대한 표명은 별로 없고 뭐 찬성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근거로 해서 너무 그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은 할 건 아닌지 이런 좀 불신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돌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그 연안 어장의 어족들을 이제 먹이로 먹다 보니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어업량 감소 또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멀리 이제 그 출항해야 돼서 이렇게 유류비 부담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담아 듣고 해서 그래서 저희 이번 우리 도에서는 뭐 어업 활동이 제한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보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개정해서 이러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러한 여러 보호 방안과 지역 공동체와의 그 상생의 방안 그리고 그런 개선 방안들도 같이 해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도 했지만 이제 도민들 그다음에 다른 여타의 분들께도 또 다른 그 홍보가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제주 남방 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를 명칭을 공모하고 참여자를 지금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홍보과 함께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난 9월 30일에는 저희 이송건 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으로 해서 공동 주최로 해서 국회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오늘 참석하신 그 박태원 교수님께서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넣고 조례를 통해 개별종을 지정하거나 남방 큰돌고래에게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조항을 넣는 두 가지 방안으로 그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안하셨고 또 토론회를 개최하신 유성건 의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을 조합해서 올 내내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간 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한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런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간과 자연이 공존이라는 의식이 하나의 생태법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확산을 시키고 그런 속에서 제주 생태계의 소중함의 인식을 이제 높이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도 제주도가 이러한 관심을 갖고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보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국내에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가 최초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주의 그 혁신 정책의 하나의 추진 역량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지 관에서만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민과 관과 학과 연이 하나의 거버먼트의 모범의 모습을 보이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그 국립해양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계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생태계와 연관된 어떤 사업들, 정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의사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직면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대화를 나눠서 서로 어떤 의견을 이야기 나누자. 가족 간, 연인 간, 혹은 노사 간
기타 등등의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과연 인간과 자연의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어떠한 사람은 그거를 면밀히 생각해서 진료를 받고 질병을 치료하지만 어떤 이는 뭐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결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어떤 이런 생태계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어떤 그 신호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받아듣고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볼 수 있을 필요가 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러한 생태법인이 하나의 그 인간과 자연의 소통의 창구가 아닌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의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흥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제도로서의 그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지은 팀장님 너무나 훌륭한 발표,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지은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생태법인의 핵심 가치가 인간을 자연을 대하는 어떤 인식과 태도의 변화인데요. 예, 그게 어쩌면 생태법인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이게 교육적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경륜연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생태법인 주제 토론 학습을 통한 청소년 생태 감수성 증진, 이렇게 좀 다소 거창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와동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경윤영입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보고 나서 생각했는데, 저 제목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이 제목처럼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에 대한 강사 소개를 잠깐 넣었는데요. 이 강사 소개를 넣은 이유는 생태법인을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생태 감수성을 확산시킨다는 교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사 소개란을 넣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토론연구회에서 경기도 토론연구회에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보면 저희 이제 같이 선생님들끼리 쓴 공전인데요. 교과서 2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토론과 그리고 그림책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참여활동 워크북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선 목차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만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수업에서 만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세 번째는 교사가 만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마지막은 과연 이러한 수업과 이러한 논제들이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만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네, 많이들 SDGs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활용해서 토론 논제를 정하면 14번째 목표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넘어가서 우선 저는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저희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경기도 청소년 교육의회라는 활동을 합니다. 이 경기도 청소년 교육의회는 2019년부터 약 만 10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본인 지역에 관련된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기구인데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이 정책을 청소년들이 제안을 하면 주변 어른들과 기관들이 일부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 다음에 정착화되는 활동들을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SDGs 카드를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그냥 문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체성이 있는지, 이해 관계자의 간극이 너무 넓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데요. 온라인 소통도 물론 하고요. 지역적으로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러한 정책들이 제안이 됩니다. 보면 뭐 거리 환경을 개선을 위한 쓰레기통 설치 제안이라든가 따뜻한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 VR 체험으로 알아보는 자연재해의 심각성,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보면 캠페인 공모전, 음식 폐기물 절감 방법, 녹색지구, 녹색 청소년, 다양한 형태로 본인들의 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활동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청소년 지역 청소년 교육 의회를 운영을 하면 각 지역 청소년 교육 의회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27개가 있는데요.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그냥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함께 작성해서 발의하는 활동도 합니다. 이때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프로토타입을 직접 제작을 해서 실현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하고요. 이건 저희 학교이고 저희 학생들인데 VR로 떠나는 토론 캠프, 이 토론 캠프에 조금 참여를 해봤는데 여기서의 그 주제들이 6가지 정도 있어요. 뭐 환경 생태학자 미션 뭐 이래서 오랑우탄 구출하는 거, 알바트로스의 죽음 원인 조사하는 거, 뭐 보면 불법 상업 포획을 감시하는 거, 그리고 보면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가 안락사에 관련된 부분까지 굉장히 깊이 있는 것 정도까지 아이들이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생생한 모습을 저렇게 VR로 보면서 조금 더 자신의 사고를 넓히거나 깊게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 제가 보시면 멸종위기 동식물, 그리고 밑에 제주남방 큰 돌고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고 저희 학교 와동중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관심이 많겠죠. 교사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생 참여 디지털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4개의 실천 테마가 있어요. 디지털 시민, 세계 시민, 생태 시민, 지역 시민. 이 안에서도 생태 시민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면 결국은 해결 방안으로 법 규제 및 보완,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세계동물선언문, 생태법인 제도까지 아이들이 폭넓게 그 이유들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걸 진행한 학생들은 중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어떠한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참여한다라는 것이 전 이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SDGs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은 많이 이제 일종의 자극을 받는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데 전혀 관련이 없지 않고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 속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나고 한다면 저렇게 다양한 활동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수업에서 만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저 교과서는 1학년 2학기 천재 교과서인데요. 천재 교과서의 제1단원을 보시면 어떤 교과서 내용이 있냐면 내가 버린 전자제품의 행방은 이라는 작품의 텍스트로 실려 있습니다. 이 단원을 보면 이제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쓰레기들이 과연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걸 배우고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쓸 때라도 선생님이 이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심은 어떻게 따로 분리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미 유치원이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해서 환경을 지켜야 해 라는 생각들은 충분히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만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얘들아 환경보호를 위해서 너네가 애써야 할 것을 PPT로 제작해 볼래? 그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또 논설문, 너의 생각이 가득 담긴 글을 써볼래? 그러면 제대로 된 주장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작년부터 제가 제주 남방 큰 돌고래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도입을 한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는 환경을 보호해서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 남겨줘야 해요 라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가지고 수업을 한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다양한 자연 생태계들이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들과 보호해야 한다는 초점보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형태로 그런 생각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게 그런 걸 더 많이 두드러지게 보았냐면 제가 네, 이거 저기 너무 신나서 카톡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준 부분인데요. 이 책의 그 뒷부분의 학습 활동을 보면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 전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논설문을 끝낸 다음에 소비자라든가 환경운동가 그리고 전자제품 생산자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보는 학습활동이 교과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발의자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작성을 했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에서 제가 또 한번 했던 활동인데요. 연결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너네가 정말 그렇게 이 동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또 멸종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절멸이라는 시 자체가 있어요. 저 국어 교사니까 절멸이라는 시 보면 각자 되게 조금 공신력 있는 작가나 소설가 시인들이 뱀이면 뱀,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 작성한 것이 당신들의 욕심으로 우리가 멸종된다면 당신들 역시 망가진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들을 다 아이들이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만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건 이제 교사들이 만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저는 경기도 토론교육연구에서 활동을 하고 안산 토론교육연구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생태법인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실시하기도 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두 번째 석사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저는 다문화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로는. 근데 그때 같이 이제 수업을 했던 이 교수님 수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라는 그 수업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생태법인과 이 돌고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냥 단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얘기를 잠깐 이야기하시면 이러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현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도 되게 본인이 또 초반에 그 환경보호 단체 및 그리고 도룡령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참 아쉽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서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미래 세대를 위한 시작. 그럼 일반화 가능성 검증. 제가 만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과연 이렇게 생태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저는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교과서 텍스트와 토닥토닥 문해력이라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 텍스트 자료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토론 캠프 논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거의 주된 내용인데요. 네,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증받은 토론과 논술 활용이라는 교과서입니다.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서 인정받은 교과서에서 교등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텍스트로서 이 제주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선 기사문을 실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 이해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도 추가로 넣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넣었고, 단지 이렇게 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저는 이렇게 공론화가 된다는 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란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측 의견도 넣었고, 그리고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논제 배경 찾기, 그리고 학생들이 돌고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비단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생각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토닥토닥 문해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해력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이 생태법인 제도에 관련돼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토론에서 입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영상 잠깐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고래가 사는 수족관이 돌고래가 살았던 바다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알아? 수족관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돌고래를 본 적 있어? 너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래. 알았어. 돌고래 팬이라면 국내 수족관에 있던 마지막 제주남방 큰 돌고래 기봉이가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이게 사실 15분짜리로 2개 정도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토론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쟁점을 잡고, 그리고 입론을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쭉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돌고래라는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 관심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고 좋은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논증, 두 번째 논증, 세 번째 논증이 있는데요. 세 번째 논증 정도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찬반 토론의 형태로 찬성측 논증인데요. 제주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찬성측 논증입니다. 첫 번째는 멸종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호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가 인간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저는 토론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교사로서요. 생태법인을 논제로 토론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학생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봅니다. 생태법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학생들한테 다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의 측면에서 생태법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지. 학생들이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돌고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뜻 도입해야 돼요 라는 쪽으로 많이 기우게 됩니다. 이럴 때 중간중간에 그렇다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의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지 라는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토론 전 활동을 진행합니다. 제가 사실 대립 토론보다 전 주도권 토론을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주도권 토론은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선거 토론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면접 토론 형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주도권 토론을 주도권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생태법인을 주제로 주도권 토론 논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주남방 큰돌고래의 생태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연구팀의 팀장입니다.
다음 전문가들의 역량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팀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전문가 2분을 필요순으로 선택하고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혹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분 추가로 위촉한 후 그 이유를 함께 말해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린피스 대원, 환경공학 기술자, 야생동물 재활사, 환경생태학자, 변호사 이 5명 중에 2명의 전문가를 선택하고 이 둘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또 다른 전문가를 한 분 뽑아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3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팀이 생태법인 팀을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우리 팀의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면 아이들의 발언을 보면 여기 보면 잠깐만 영상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토론 준비되셨습니까? A팀 박수현. 자, 시작해 주시죠. 보지 않고 최대한 이야기합시다. 그래야지 시간이 너무 얼마 안 걸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뭘 질문하는지 설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스킵해서 들으시고 뒷부분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람들 3명을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생태학자를 선택했습니다. 환경생태학자는 일단 과학적으로 생물과 환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가 저희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려준 학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2번째로는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환경 생태학자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법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A팀, B팀, C팀 이렇게 해서 저희 보통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일반적인 토론은 찬성, 반대라서 이렇게 2명이 나오지만 주도권 토론은 3팀 정도, 4팀, 5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을 하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 함께 참여한 학교는 중학교로는 한 4개 정도 학교, 고등학교로는 한 10개 정도의 학교에서 함께 토론 캠프를 진행을 했고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생태학자라든가 변호사를 제외한 전문가로 선택한 사람들은 뭐 홍보 마케팅 전문가, 해양 데이터 전문가, 행정관리자, 제주 환경운동협회 회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다양하게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자, 그리고 여기 없네요. 제주에 30년 사신 이장님, 뭐 홍보 인플루언서, 행정관리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뭐 정치인, 판사,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생태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토론을 한 내용들은 이렇게 생기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토론을 했을 때 너가 어떤 발언력을 지녔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무리 활동도 이렇게 해줍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활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토론 후에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생태 이슈에 관련해서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하고 싶고 천연기념물과 생태법인이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언급한 점이 좋았다. 뭐 이런 형태로 마련을 하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맨 마지막에 생각했던 건 저거였어요. 저는 작년에 이런 활동을 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거 항상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토론 논제나 이런 주도권 논제를 만들어 사용한다. 뭐 이런 걸로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애들이 조금 더 이러한 관심 있는 논제로 아이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윤 선생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생태법인 제도 공론화는 입법 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상 그 입법의 모든 조문과 내용을 우리 박태인 교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박태인 교수님의 어떤 그 연구 성과 내지는 그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박태인입니다. 생태법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작년에 제주도에 이제 제출하고 그 내용이 이번에 이제 그 위성군 님께서 이제 일단 입법안을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입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태 위기의 원인을 저렇게 이제 좀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생태법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법을 떠받치고 있는 이제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배적 세계관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 인식론적으로는 이제 주체객체 이분법,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이제 공리주의. 이러한 이제 현재 지배적인 이제 세계관을 이제 생태적인 어떤 상호 의존성, 또 인간과 자연 간의 어떤 그런 하여튼 상호 의존성을 좀 이제 인정을 하고 자연을 더 이상 이제 객체화 또는 대상화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연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 저는 이제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환경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 행위 어떤 외부 효과만을 이제 관리하도록 이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저렇게 인간 효용성의 관점에서 이제 자원, 재산, 자본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이런 태도에서 계속 그 환경법이 계속 발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환경법이 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환경 관련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종전의 환경법과 다른 어떤 그러한 우리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반성이죠. 그래서 현행 우리 지속 가능성 모델이 결국 여기 환경 그다음에 경제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동등한 가치를 전제로 해서 이제 이 교집합 부분이 이제 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이제 현재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이 패러다임의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실제의 어떤 우리 실제라고 그러죠, 현실이라고 그러죠, 리얼리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경제는 이제 사회 안에 속하고 있고 우리 이제 인간 사회는 큰 자연 안에 속하고 있다. 이게 이제 리얼리티이고 이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이제 우리 어떤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간의 어떤 복지, 안녕,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모델, 자연의 권리 모델을 이제 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장치가 바로 이제 자연의 권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이 가진 어떤 고유한 이익을 이 법 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핵심 장치가 이제 권리 부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번영을 하는 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어떤 그런 건 결국 강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결국 기존의 이제 권리의 거부가 관계의 분리를 이제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성의 이제 회복이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바로 이제 법적 장치로서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법인 정의인데요. 낯선 개념인데 우리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그 개념들을 법인하면 아마 다 기업을 떠올릴 텐데. 기업도 이제 법인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사람처럼 이제 취급되는 이제 하나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만이 이제
인간 종이죠. 사람만이 이제 권리 능력을 갖는데 사람이 아닌 비인간 어떤 그 실체에도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권리 능력을 부여할 때 우리가 법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사인데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물에도 이러한 이제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그래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생태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생태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태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떤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기업의 법인격이 부여된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법률 관계를 이제 간명하게 처리하고 그 단체의 어떤 기속재산하고 구성원 개인의 기속재산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 생태법인은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 미래 세대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어떤 생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법인격을 법인 제도를 이제 원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법 질서에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독립된 어떤 이익을 갖는 주체, 이해 당사자로 인정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익이 적절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이제 권리 능력을 부여를 하면 이제 그 권리 능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생태 후견인이 이제 창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하면 비로소 법적 행위 능력을 갖는 권리 주체가 이제 창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과 이제 대변인은 늘 이제 이 필요 불가분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권리 주체성 또는 법인격을 위하는 외국 법 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실은 지배적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다른 세계관을 주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다른 세계관이 이제 이 생태 위기 시대에 보다 적합한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또는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성을 부여하는 이 방식은 전체 자연에게 이제 권리 주체를 부여하는 이제 유형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생태계 또는 특정한 생물 종에게 이렇게 법인격 또는 권리 주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우리 한국에서 잘 알려진 게 이제 뭐 황건우이 강이라든지 이제 산림이고, 최근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석호, 그 다음에 파나마에서 이제 바다거북, 이렇게 특정 생태계 또는 특정 종에게 이렇게 권리 능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페인 석호인데요. 예, 네, 그렇게 생태계에 고유한 생태적 가치, 이런 이야기, 미래 세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석호가 갖는 이 권리는 존재할 권리, 그 다음에 보호에 관한 권리, 보존에 관한 권리, 복원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파나마 바다거북도 역시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법이 사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환경법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깔때기 안에 지역 발전도 있고, 경제 성장도 있고, 생태계 보존도 있고,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가치들이고, 이런 가치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저울질해서 이제 결국은 최적의 환경 보호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전략인데, 자연의 권리 전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생태계 보존 이익과 법인격자의 고유 이익, 그리고 지역 주민, 미래 세대 이익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 이제 이익들이 서로 증진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라는 거고요. 요걸 찾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생태 위기에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연동시키는 요 방법을 찾는 거.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출발점으로 일단은 법인격체의 고유한 이 자연물의 어떤 고유한 이익을 이제 인정하는 것을 이제 출발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익이 이제 서로 이제 증진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인가?인데 물론 뭐 예, 이렇게 법인격 가져야 될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자연물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단 점진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은 일단 예, 제주 남방 큰 돌고래부터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나아가는 건데, 하여튼 뭐 여기에는 특별한 보호 가치와 필요성이라든지 생태적 기능과 가치, 지역 사회와의 역사문화적 가치, 뭐 특성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관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고유한 이익을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인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도 여기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관계를 이 관계 돌고래와 인간 지역 사회와 제주도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인정하는 속에서 이제 일단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지금 1호 생태 법인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바와는 크게는 직접 이제 법률에 남방 큰 돌고래는 법인격을 갖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태법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법인격 플랫폼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핵심 종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생물종이라든지 핵심 생태계로 지정이 되면 권리 능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첫 번째 방안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가령 이제 뭐 곶자왈의 법인격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또 곶자왈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차수의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생태법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그 핵심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면 이제 법인격이 창설되는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단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지만 하여튼 플랫폼 방식을 결국 좀 채택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연의 권리 관련된 후견인인데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유에서 뭐 이제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생태적 가치 있고, 어쨌든 이 지금 단순한 자연환경 보전을 넘어서서 이제 이 생태계 자체의 어떤 고유한 이익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법인이라고 하면 플랫폼 창설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핵심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이제 제주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그 핵심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핵심 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권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부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그런 행위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행위 능력을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후견인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후견인의 이제 그 권능, 기능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의 성공 열쇠는 저는 결국은 이제 이 생태 후견인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적절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 방식을 보장하는 게 이제 생태법인의 성공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존의 현행 이제 환경 보호하고 다른 방법이 현행 환경 보호는 그냥 뭔가를 지정을 하고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생태 후견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자연물의 고유한 이익이 뭔지를 계속 찾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게 찾은 그러한 이익을 어떻게 이제 실현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추구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말하자면 이제 거버넌스 방식의 어떤 방식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선 이런 방식의 이제 환경 보호라고 한다면 지금의 아이들도 당연히 여기도 포함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어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요거는 황건우이관과 관련된 이제 그 뉴질랜드 법인데요. 보시면은 이 역할이 이제 황건우이 요 태아와 투푸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건우이를 가르치는 저기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 이제 언어인데 이런 이제 황건우이 강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발언하고 그 지위, 본래 가치, 건강과 안녕, 증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저 자연물을 잘 지켜야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이익이 있다. 그게 아니라 저 자연물 자체의 어떤 고유한 이익과 그들의 니즈, 그들의 건강, 그들의 안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를 하면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태법인이 사실 궁극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자연과의 공전이 이제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제 문화, 정신 측면에서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2019년에 고양시의 나무 권리 선언문인데 이거 아마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조 보시면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해서 쭉 있고 뭐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조에 보면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태법인이 바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렇게 제안된 겁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태인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인 교수님이 어떤 연구의 노고가 이제 곧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법인 입법 추진 현황과 의의 세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